네, 그러면 예. 이번에는 그 한국에도 이제 뭐 이렇게 있지만 요즘 사실 그 상장 기업과 관련해서 나스닥 시장이 훨씬 한국보다 그렇죠. 낫다 해서 예, 몰려가고 그게 있잖아요. 나스닥이 장애 시장입니다. 그래요? 나스닥이 장애 시장이 미국의 나스닥이 장애 시장이고 일본의 장애 시장은 점두 시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장애 시장입니다. 그래서 예. 그 뭔가 이 한국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뭐 이렇게 좀 매력적인 이런 장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어디가 있는지 많이 있죠. 네.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자본주의 시장에서 리드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넘버원이죠. 실은 뭐 2등, 3등 볼 거 없고요. 미국에 있는 그 회사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우리가 서학이라는 표현합니다. 동학의 서학이라는데 테슬라의 10대 주주가 한국의 개인들이 되었답니다. 그만큼 요즘 20대, 30대의 발빠른 움직임은 저도 못 움직입니다. 선생님, 대표님이나 저는 정말 20대, 30대 얘기 어렵습니다. 이미 그들은 미국의 장외 시장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도 그들로부터 배워야 되지 않겠나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해외 주식은 투자해 본 적은 없거든요. 네. 솔직히 해외에 있는 장외 주식을 투자해 본 적 없고 요즘 뭐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가까운 동남아시아에 베트남에 투자해라, 뭐 캄보디아에 투자해라.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미국의 장외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 중국 쪽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 쪽도 뭐 스타트업 하나 제대로 잘하면 순식간에 커버리니까. 그렇죠. 중국도 무섭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 기축통화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시장이 중국이 이기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중국과 미중 간의 그 무역 갈등이라든가 대립 관계가 심화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중심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산업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 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투자해라 이런 말들 좀 많이 우리가 솔직히 대표님이나 저나 이 경제에 있으면서 오래전부터 들었답니다. 보험회사라든가 은행에 투자하라. 그러나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라든가 MS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즘 그 장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기업으로 좀 평가받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요? 요즘 이제 앞서 요즘 계속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애면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니까 카카오 그룹 주식들이 실은 우리가 그 대기업에 작년 11월 달에 카카오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자회사 비율로 봤을 때 120개가 되는 SK 그룹 다음으로 두 번째로 카카오 그룹이 자회사가 많습니다. 한 97개 정도가 됩니다. 맞네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상장된 게 지금 그 저번 주에 상장된 카카오 게임즈가 첫 번째 상장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문화 기업이지 않습니까? 카카오 택시는 카카오톡,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택시를 타잖아요. 이게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두 번째로 요즘 웹툰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극본을 쓰고 영화를 제작하고 판권까지 갖고 있는 드라마까지 제작해서 이런 회사가 바로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즘 20대, 30대가 누구나 5천에서 1억은 긴급대출을 받습니다. 어딥니까? 카카오 뱅크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카카오 왕국들이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있잖아요. 상장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호 상장은 카카오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주관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주관사가 선정됐다는 것은 상장의 기운이 감도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2호는 이렇게 카카오 관련된 회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고가에는 사지 마라. 반드시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기업이라는 건 기업의 펀더멘탈, 회사의 가치로 간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투자해 주시고요. 이게 첫 번째 카카오 그룹 관련주입니다. 두 번째로 요즘 이제 기본적으로 언택트 관련주에서 게임 주식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가 작년만 하더라도 장에서는 10,000원대, 15,000원이었습니다. 1년 전만 성견점액 있다고 투자했다는데 왜 투자를 하면 야 무섭다. 야 비상장 주식 사가지고 휴지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으면 상장 그렇죠. 안 되면 무섭죠. 어떻게 그게 제일 무섭죠. 무서운 거죠. 근데 실은 이게 브랜드 파워가 있는 카카오 게임 주식도 10,000원대에서 움직였어요. 15,000원대에서 누가 사가지를 않았어요. 왜? 이거 무섭다. 그러나 카카오 같은 이런 대기업 게임 주식도 무섭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여타 주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비상장 주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 자기 확신으로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장악한, 모바일 모빌리티를 장악한 회사였다면 한 번쯤은
내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거의 한 700% 수익을 카카오 게임즈가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이제 상장되게 두 번째로 언택트가는 게임즈로서는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어떻게 보면 멀티 히트 게임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지금 1분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5천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올해 1년에 봤을 때 크래프톤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1조를 예상하지 않습니까? 현재 비상장 주식, 작년까지만 해도 이 주식이 30만 원대 주식이에요. 30만 원대. 30만 원 주식 지금 오늘 얼마 가냐? 16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거짓말로 또는 뻥튀기해서 이런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1년 전에 30만 원짜리 주식이 160만 원 가 있고 1년 전에 15,000원짜리 주식이 오늘 주가 6만 8천 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실은 이 장애의 승일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야 이게 상장 안 되면 나 어떻게 돼?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못 하고요. 한 번 해본 사람은 그래서 장애를 또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약간 카카오 그룹 관련 자회사들 상장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언택트 관련된 크래프톤 이 세 번째로는 앞서 말한 대로 대기업 후계 관련 현대 엔지니어링 네 번째로 현대 주식에 맞는 어디 빅데이터라든가 AI에 맞는 LG CNS 이런 동목들 그 다음에 생활문화 기업인 바디프렌드 이런 기업들은 공략해도 충분하게 승산이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그 소장님은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이거는 사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하신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게임즈 효과 때문에 카카오뱅크 그 관련 계열사들에 대한 투자는 막 사고 싶어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해도 제가 미쳤다고 봅니다. 미쳤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요. 제가 카카오 회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지금의 45조는 미친 짓입니다.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뱅크의 45조는 오늘 이 45조 찍었는데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카카오의 자산이 한 23조입니다. 지금 국민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이 500억이 넘습니다. 500조가 넘습니다. 50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 비교했을 때 카카오뱅크가 뭘 합니까? 우리가 개인 대출합니다. 그죠? 기업 대출 안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안 합니다. 이게 은행의 가장 큰 건 뭐냐면 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력이요. 지금 카카오뱅크는 고작 개인들하고 있어요. 개인들한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에데마진이라고 우리가 에데마진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와서 개인한테 빌려주고 중간에 먹는 마진, 이자 이게 에데마진이거든. 근데 카카오뱅크가 이걸로 돈을 벌고 있어요. 두 번째로 신용카드 좀 몇 개 만들어주고 수수료 받는 거. 이 두 가지가 지금 최대의 핵심인데 다만 카카오뱅크의 장점이 판관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빅3 은행들은 1년에 한 4조에서 6조가 판관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는 1,600억 정도 들어가니까 2019년도 1분기 흑자를 달성했어요. 대단한 건 대단하지만 그 파이가 적정 주가가 3만 원, 4만 원도 높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 4만 원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가격 45조는 정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 IPO 그 다음 기대주로 이제 손꼽히는 게 이제 빅히트잖아요. 예, 그렇죠. 빅히트죠. 예. 그럼 이제 빅히트도 아마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못지않게 엄청난 또 붐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또 이 장외 시장에서 또 떠오르거나 아니면 또 뭐 어떤 그 낙수 현상 같은 게 벌어지지 않을까요? 있죠. 지금 빅히트 관련주가 우리가 이제 엔터 관련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낙수 효과는 상장사가 먼저 옵니다. 우리가 JYP라든가 우리가 YG라든가 또는 SM 이런 3대 연예 기획사들이 주가가 들썩들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빅히트를 주식을 들고 있는 넷마블의 주가가 움직입니다. 상장사가 먼저 오고 그 낙수 효과는 두 번째로 제2의 제3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찾기 위한 개인들이 장애에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돈들이 모이고 있죠. 그러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봤던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 게임즈하고 달리 이 프라이드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정도 브랜드 파워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모 흥행 기록은 또 가로치울 기세를 보이고 있고 이 낙수 효과는 솔직히 제2의 제3의 빅히트를 찾기 위해서 장애 주식이 있는 업체들 장애 주식 받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또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유입되고 그러므로 해서 장애 주식은 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종목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자랑이고 기분도 좋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카카오 게임즈나 빅히트 때문에 뭔가 시장이 갑자기 불처럼 달아오를 때 이때는 오히려 매수 시점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까 앞서 말한 대로 카카오뱅크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늘 주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냉정함을 유지하라. 어떻게 차가운 사람이 주식시장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 이런 표현처럼 지금 주식이 공모주식이 하락이라고 해서 나머지 주식도 하락이 된다는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기업이라는 건 실적을 바탕으로 갑니다.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보기 위해서 냉정하게 최소한 장외시장은 앞서 말한 대로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래소 코스닥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들어와야만이 이길 둥 말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열돼 있습니다. 이 가열돼 있는 시장에서 이런 시장의 매수보다는 좀 더 장외주식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보통 이제 그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큰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여기는 매수자가 없으면 바로 확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앞서 말한 대로 한급성인데 상대 매매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저도 20개 종목은 거래가 자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움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실은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주식들은 매수를 하여도 매도할 방법이 없어요. 주식이라는 것이 유행의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산지 2년, 3년 지나면 그 회사가 상장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 시대에 맞고 그다음에 거래, 유통 거래량 한번 보시면 우리 세이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세이브로. 그 사이트 보면 하루 일일 거래량이 납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거래량이 있는 아까 앞서 말한 20개 정도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신문지상에 보면 언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거래량이 확보되어 있는 주식만 편입해라. 그리고 대부분 이게 장외주식을 구입하는 방법을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또 두 번째로 많은 게 지인을 통해서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지인을 쪽에도 비상적으로 사는데 이 지인이 전문가인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지인이 일반 뭐 보험사 직원이라든가 일반인인데 본인이 주식을 들고 와서 이 회사 좋다. 이게 내년에 2배 간다, 3배 간다, 산다. 이것은 있잖아요. 그냥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런 주식을 추천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을 믿고 지인을 믿고 주식을 사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 돈 날리는 꼴이니까 정말 이건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장외주식을 편입하는 방법이 크게 미디어와 또는 지인을 통해서 또는 개인 공부라고 나눠지는데 이 두 번째 지인을 통해서 사는 것은 좀 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이 장외주식 앞서 우리 대표님 말한 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장외주식은 쉽게 살 수는 있지만 팔 수 없는 주식을 샀을 때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그런 그 회사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주요 몇 개, 20개 안에 들어가는 회사 말고 우리 잘 모르는 그러나 그렇죠. 되게 그 기술력이라든가 그렇죠, 있죠. 얘기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우리가 보면 현재 가치는 무시하고 앞으로 미래 가치를 놓고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내년에 대박, 내후년은 더 대박.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알고는 아마존의 출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테슬라가 시총이 지금 포드와 GM을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미래의 성장 가치인데 그러나 미래의 성장 가치도 현재의 가치의 바탕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미래가 아니라 야 그러면 지금 당장에 너희가 갖고 있는 특허와 기술권은 무엇이야? 이 정도는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미래가 좋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 발걸음은 내 앞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내가 3발, 4발 앞으로 점핑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적 가치도 평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어쨌건 수많은 어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검증하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가 절차가 있죠.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잘 나가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도장 하나 잘못 찍어서 확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말한 대로 이 비상장 회사는 누가 관리 감독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앞서 말한 기관이 투자한 회사를 사라. 왜냐면 기관이 돈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은 그 회사의 자금 상황을 늘 체크를 합니다.
늘 체크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투자되지 않는 회사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간의 돈,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의 돈은 상당히 얘들이 관리를 하면서 돈을 씁니다. 그래서 최소한 관리 감독 기구가 있는 기간이 투자하는 회사 1차적으로 그 회사를 사라는 건 방금 대표님 말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이 된 회사를 사면 그래도 좀 안전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아까 주관사 얘기를 하셔서 주관사, 예. 그냥 주관사가 선정이 되면 다 상장할 만한 기업인 걸로 착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관사는 예. 우리가 증권사 영업하지 않습니까? 기업에 가서 영업하지 우리 주관사 선정해줘 그렇기 때문에 주관사로 회사가 상장되면 그럼 우리나라 한 1000개 상장돼야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주관사는 말 그대로 회사가 상장에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의지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주관사가 상장되면 상장날 확신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이 회사가 상장에 의지를 갖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지인이 됐든 아니면 어디에서 이야기를 할 때 매수를 하는 그 투자의 조건으로 이거는 주관사가 선정돼서 곧 될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를 좀 함정으로 빠질 수가 있죠. 네. 여러분들 진짜 우리 대표님이 주식을 한 20년 한 것 같습니다. 장기 주식 20년 한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주식입니다. 실은 주관사가 상장돼서 2, 3년 안에 상장된다.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고요. 주관사는 누구나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하다못해 그 상장의 조건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부실한 기업도 그냥 주관사 선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돈만 이렇게 그렇죠. 컨설팅비만 좀 내면서. 기본적으로 증권사는 자기 컨설팅 비용 받는데 주관사 선정해주죠. 선정해주고 대부분 이제 주관사라는 것은 기업의 IR을 도와주고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살짝 포장을 해서 이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관사가 곧 상장으로 직상장하는 그런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주관사가 선정됐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이거는 이제 없어야 되는 어떤 그렇죠, 정보인 그렇죠. 거고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20개 모두가 들어볼 만한 그리고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이야 뭐 안심이 되지만 예. 그 외에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재무적 안정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상장 회사가 가다가 무너지는 경우는 뭐냐면 현재적 그 캐피탈입니다. 워킹 캐피탈. 회사에 어느 정도의 워킹 캐피탈을 보유하고 있냐. 이게 돈이 없으면 회사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안을 봤을 때 집이 무너지는 원인은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가족끼리 흩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회사라는 것은 돈이 없으면 개발을 하지 못할 것이고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회사의 재무조건에서 현재 갖고 있는 현금 자산성 규모를 봐라.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두 번째로 뭐냐면 오너의 자질이겠죠. 실은 아무리 좋은 회사도 오너의 자질이 없으면 오너가 비전문가이면서 그 회사에 대표로 앉아있거나 이런 경우는 오너의 자질을 또 볼 필요가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너의 자질을 반드시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회사는 보통 우리가 침몰할 회사는 전조가 보입니다. 어떤 전조가 있나요? 가장 큰 전조는 우리가 직원들이 회사에 없죠. 우리가 보면 대부분 우리 그 벤처기업 회사들이 그 어떤 농공단지라든가 뭐 중소도시에 이렇게 가 있어요. 그 대부분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이제 회사를 가서 방문하다 보면 회사가 좋다고 하는데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여기 뭐 버스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주차장에 차가 없는데 회사 직원이 50명이라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는 직원의 수, 뭐 직원의 수는 나눌 수 없지만 최소한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돌아가는 구조에 인원이 없으면 그 회사의 전조기조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회사를 갔는데 빈자리가 많이 보인다거나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원시적인 방법이 때로는 정문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를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IPO 단계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면 IPO를 하기 전에 파는 게 수익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IPO에 상장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는 게 수익률이 높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앞서 제가 이제 기관의 형태를 보는 기관들도 통상적으로 한 50%는 장에서 매도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장 전에? 예, 상장 직전에. 이유는 뭐냐면 상장 직전에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목들이.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5대5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50%는 시장 전에 팔고 50%는 상장 후에 파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은 앞일은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관들도 실은 카카오톡 주식을 기관들이 팔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리스크 해치 차원이죠. 마찬가지로 개인들도 자기 스스로도 있잖아요. 상장돼서 가격은 누구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에 있는 가격이 IPO를 앞두고 있는데 장에 있는 가격이 좋다고 하면 50% 정도 매각을 하고 나머지 50%는 상장돼서 매각하는 그런 지혜적 전략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빅히트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관심이 있으니까요. 이 빅히트의 적정 가치가 뭐 최대 8조 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이런데 참여할 가치가 있나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적정 주가를 산정을 합니다. 증권사들이. 얼마 전에 카카오 게임즈 적정 주가를 산정을 해 주당 한 28,000, 33,000을 예측을 했어요. 빗나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SK 바이오팜 적정 주가를 누가 산정해도 증권사가 얼마? 낮게 6만 원, 높게 11만 원 받습니다. 빗나갔습니다. 27만 원 가시면 요즘은 우리가 지금 신문지상에 이제 BTS, 그다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적정주가 한 8조 증권사가 예측을 합니다. 아마 빗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한 대로 있잖아요. 요즘요. 무섭습니다. 20대, 30대. 나 1,000만 원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20대, 30대입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적정 주가를 벗어나서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 입장에서 카카오 게임즈를 6만 5천에서 7만 원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네 앞서 말한 대로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8만 1,200원 가면서 먹었는데 아마 지금은 어떤 주식을 갖다 이렇게 수급 앞에서 어떤 뭐 공식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하고 돈이 넘치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나 전화 배우고 온 뭐 엘리어트 파동률이 맞겠습니까? 거기에 맞은 게 없어요. 우리가 주식이 뭐 수학 공식은 아니지만 최소한 예측은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러나 지금의 이런 유동성 장에서는 뭘 예측한다는 것이 겁이 납니다. 예, 그런데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예. 지금 이 빅히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면요. 왜냐하면 관심들이 많으니까. 좋죠. 요즘 지금 여기 예. 뭐 가장 큰 그 그룹이 이제 BTS. 예, 그렇죠. 하나뿐인가요? 아니면 또 아닙니다. 있나요? 얼마 전에 그 BTS가 그 2개의 회사들도 인수를 해갖고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구조를 갖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파이프라인이 하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행히 2-3개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이들의 지금 가장 큰 빅히트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남자 보이그룹의 단점이 뭐냐면 군대 아닙니까? 아, 그렇죠. 군대 가야죠. 군대 가서 총 들고 우리 나라를 지켜야죠.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육군 하사 제대했습니다. 제대했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국위선양의 범위잖아요. 빌보드 차트를 2주 연속 달린다는 건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얼마나 많이 알렸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로운 법 개정이 되면서 아마 군대는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보이그룹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군대 문제다.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지 않고는 항상 주가의 상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한 달 후쯤 예정돼 있는 저 뭡니까? 이 빅히트의 그 공모주 참여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일단 우리 공모주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보겠습니다. 아니, 큰 돈을 넣어도 몇십만 그렇죠. 원 받으니까. 이게 이 공모주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모주 물량이 한 100이라고 봤을 때 통상적으로 80%는 애국인과 기관이 가져갑니다. 아니면 우리 회사가 좀 참여해서 직원들 한 20% 가져가고 애국인이 30%, 뭐 기관이 30% 나눠갖고 개인들이 고작 받는 게 20%입니다. 전체 물량이. 20%인데 이 20%를 가지고 또 여기서 공모주 우대 고객이 있습니다. 증권사를 많이 이용한 1억 이상의 잔고가 있거나 1억 5천의 잔고가 있거나 전월 잔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제 혜택을 줬습니다. 일반 공모주를 안 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혜택이 작죠.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1억을 넣어도 4주 받고 5주 받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판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공모주 시장에서 참여해도 몇 주를 못 받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증권 우대 고객이 한 28억 4천 정도 우대 고객입니다. 이 사람들이 28억이면 14억 정도를 집어넣는데 80주 받았습니다. 이것도 돈이 있는 사람, 우대 고객이. 그러면 일반 개인들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적인 제도와 앞서 제가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개인들을 위한 특별한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 5천만 원 이하 개인에게 들어갈 배당을 좀 나눠주고, 우리 뭐 요즘 뭐 추첨제로 가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추첨제. 지금은 추첨제 아닌가요? 아닙니다. 추첨제. 이건 뭐 돈을 많이 넣은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넣을수록. 그래서 있는 사람의 잔치라고 하지만 그들만 리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뭐 카카오 게임즈는 1,500만 원 미만으로 넣은 사람들은 단 한 주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여로 된 운동장을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미 이런 제도 개선 국가에서도 알고 있고 이미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고 아마 추첨제라든가 또는 일정 구간은 일반 개인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뭔가 좀 정부에서 제도 개선이 있어야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일반 개인들도 참여할 어떤 공정한 룰이지 않습니까? 공정한 룰 속에 우리 그 개인들도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공모주 시장에. 네. 예. 근데 그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확률이 워낙 낮으니까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식은 공모주 펀드에 들어가면은 좀 괜찮다. 그렇죠. 그런 있죠. 공모주 펀드가 있고 앞서 말하는 이미 자산가들은 우리가 기간 수혜칙이 1000대 1이 넘은 건 2019년도 일입니다. 작년 일입니다. 이미 돈 있는 자산가들은 사모펀드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천주, 6천주 받습니다. 그죠? 기간 물량으로. 기간으로 참여하니까. 우리가 기간이 1700대 1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기간이 많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2018년, 19년도 기간에 우리가 다단 운용사 설립이라든가 창수사 설립이라든가 자문사 설립이라든가 사모펀드 설립이 기준이 나눠지다 보니까 자산가들은 10명이 모이면 100억 아닙니까? 10억씩 모아놓고 그걸 자기 사모펀드 등록하고 기간 등록해서 기간으로 수혜책 들어가서 주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반 개인들 또 돈 있는 분들 아까 말한 중과세를 판매하는 공모주 펀드에 들어가서 일정을 단 한 몇 주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개인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공모주 제도에 대한 개선은 좀 더 개인을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애국인들은 의무보고유 학약, 의무보유 학약이란 뭐냐면 낙이라고 걸지 않습니까? 네. 또 애국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 첫날도 애국인 수집 물량이 나왔는데 의무보유 학약, 애국인도 반드시 기간제한 걸 필요가 있다. 이것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국내 기관들만 낙을 겁니다. 보호예수. 보호예수 걸면 실은 얼마 정도 걸죠? 보통 이겁니다. 공모주를 많이 받으려면 자기가 길게 겁니다. 6개월까지 걸면 기관들이 6개월까지 걸면 더 많이 줍니다. 물량을 배정을 해줍니다. 보통 20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갑니다. 통상적으로 20일은 다 걸죠. 그러나 애국인들은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애국인이가 할 필요는 있는데 검정머리 애국인이 들어오지 않았다. 혹시라도 교포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교포들이 실은 애국인들에게 특혜가 좀 많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정의를 외국 그 뭐라고 자금이라고 봐야죠. 순수한 애국자금이야겠죠. 그러니까 그 개인들도 있잖아요. 개인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외국 기관만이 아니라. 기관이죠. 모건스테리라든가 큰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는 곳이죠. 개인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애국인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아무래도 기업들은 애국인이 투자했다면 회사의 이미지가 좀 좋지 않습니까? 이런 배려들이 이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관과 외국인과 상호 이건 배려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더라고요. 지금은 공모주 제도가 2011년도에 제도 개선가 아마 됐어요. 되고 난 후에 지금 거의 한 9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애국인의 의무 보유 학약도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주식시장, 주식시장만이 아니라 이 비상장주, 장외시장에 대해서도 뭔가 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부분이 많이 있네요. 많이 있죠.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거래할 때 아까 말한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장애 주식의 딜맨들의 소정의 교육 약식을 마치고 우리가 증권 대행업처럼 어떤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그들이 지금 운성적으로 중개업체가 되지 않고 양성화로 되고 양성화가 되면 그것이 또 세금으로 거쳐질 것이고 양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교육을 일정 부분을 수료해야만이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개인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걸 뭐 계속 예민하지 마시고 정부 차원에서도 장애 주식 시장을 제도권을 만들어서 KOTC를 만들었습니다. KOTC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주식이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설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설 시장을 차라리 양성화 시켜서 그들에게 안정된 세수와 또 개인들에게 안정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식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더더욱 좋겠죠. 필자가 뭐 오랫동안 주장한 부분입니다. 사설 시장에 뭐 제약받는 게 있나요? 그렇죠. 사설 시장은 어떻게 보면 개인 간의 거래는 합법입니다. 네. 그러나 어떤 업체를 내고 내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거래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개인 대 개인끼리는 괜찮은데 합법이죠. 근데 회사 이름을 내놓고 어떤 회사가 법인에서 내가 뭘 사겠다. 했다. 그러면 그건 불법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명 무자격 아닙니까? 무자격. 예를 들면 증권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통과된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떻게 보면 중개업체들은 불법의 사설을 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자가 개인인데 법인 이런 게 아니라 그러한 중개를 해주는 그 회사가 직원들 한 10명을 고용해서 막 딜맨들을 고용해서 했다. 그럼 불법이죠. 그럼 회사니까 그런 것들 뭐 증권사만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한국장외주식연구소의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 한국 장외주식 시장의 여러 가지 현황과 그다음에 또 예상되는 차기 인기의 공모주, 공모주를 참여하는 방법, 공모주의 문제점까지 또는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 25년 동안 이 장외 시장에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